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마약은 치사량이 더 높을 것 같잖아요. 물론 그쵸, 그런 그쵸. 마약들도 있어요. 근데 대마를 피워서 치사량이 되려면요. 몸무게 40kg인 여자 기준으로 4만 개비를 5분 동안 피워야 합니다. 대마는 내가 죽을 만큼 할 수가 없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서수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한의학연구원 하면 다들 한의사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데 저는 그 비한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연구원도 이게 한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라고 치면 과학적인 시선으로 한의학을 봐야 될 사람도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 역할을 저 같은 비한의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신경과학 전공을 했고 네, 마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마약으로 박사학위. 마약으로 박사학위. 하나는 포이스닝이고 하나는 어딕션이거든요. 네. 먼저 포이스닝 같은 경우는 유독성 물질 섭취를 위해서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어딕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약물을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우리는 어딕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존하는 게 주로 어딕션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제일 큰 차이는 치료법에 있습니다, 사실은. 포이즈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빠른 치료가 정답이거든요. 치료법이 아주 명확해요. 해독제를 쓰잖아요. 그쵸, 포이즈닝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이 마약은요, 이 치료법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고 치료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는 중독이라고 같이 쓰고 있지만 포이스닝과 어딕션은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요. 네. 요즘 정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약에 대한 기사들이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건은 꼭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중독 연구를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중독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서야 중독의 시대가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사실은 오면 안 되는 때가 온 거잖아요. 맞아요. 이미 이 스타트가 늦었다는 거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경향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거에 대한 딱 규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약 청정국의 기준을 가져온 거거든요. 인구 10만 명당에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한 5천이라고 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마약류 사범이 있을 때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제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검거 현황을 찾아봤어요. 2018년도에는 총 8,107건이 검거가 됐거든요. 마약류를 섭취한 사범에 대한 게 아니라 검거가 된 사람들. 잡힌 사람만. 네, 잡힌 사람이 1,107명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뒤 한번 봐주세요. 10대에서는 182% 증가했고요. 20대는 20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검거 현황은 12,387명이라고 하지만 훨씬 많겠죠. 저거는 그렇죠. 검거 현황일 뿐이지 실제 마약류 사용자는 한 20, 30배는 더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2, 30만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앞으로 누적적으로 마약 사범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쩜 지금 보시는 저 자료가 제일 작은 자료일 수도 있어요. 마약류 사범이. 그러면은 이 중독의 진단 기준이 있나라는 문제인데 봐요. 암이면은 뭐 CT를 찍던지 MRI를 하면 되고 비만이면 BMI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중독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뭐 피를 정량화할 수 있는 게 피를 없어요. 뽑았는데 네. 뭐 적혈구 수치가 얼마다 이러면 중독이다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몇 개에 해당하면 뭐 당신은 중독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실은 설문조사도 굉장히 다양해요. WHO 거 가져왔거든요. 국제질병분류체계에 의한 중독 기준이 있어요. 저기에 해당하면 우리는 중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기서요, 마약을 빼고 내가 혹시 중독이 아닐까 생각하는 그거 있죠. 그러니까 앞에 떼고 네. 빨간 것만 딱 봤을 때 네. 모든 행위보다 그걸 우선순위 하게 되는 거죠. 네. 중독 연구의 초기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캐나다에 계시는 심리학과 교수님 두 분이십니다. 네. 이 연구를 한 1960년대쯤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독이라는 이 뇌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가 안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때 어떤 연구를 하신 거냐면 쥐 뇌의 각 영역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쥐의 각 뇌 영역별로 전극을 심어서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전기 자극이 전해지도록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극을 주는 건 거예요. 뇌 영역 각 부분만도 실험을 했는데 전기 충격이 오면 싫잖아요. 근데 그렇죠. 유독 어떤 부위는 얘들이 밥 먹는 것도 안 하고 물 마시는 것까지 포기를 해가면서 레버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은 이렇게 중독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니 무슨 부위길래 쥐가 저렇게 좋아해? 했던 거죠. 그때의 결론은 저거였어요. 호기심에 반응하는 뇌 영역을 발견한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중독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고 나서 보니까 저분들이 밝혀낸 저 부위가요, 중독의 핵심 부위였던 거예요. 그리고 레버를 누를 때마다 나왔던 건 도파민인 거고요. 도파민에 중독이 돼버린 거군요. 네, 여기가 바로 중독의 핵심 뇌 영역이에요. 오늘 딱 2개만 기억을 해주세요. 저 핑크색 경로랑 저 노란색 경로 있잖아요. 네. 저거 2개만 기억을 해주세요. 저기 보이는 4개의 회로 모두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경유하는 경로이거든요. 네네네. 저 핑크색 경로 있잖아요. 저거를 메조림빅 패스웨이라고 해요. 저게 뭐냐면 마약을 딱 했어요. 그러면 뭐야, 기분 되게 좋아, 이거 뭐야? 이렇게 느끼는 거. 그걸 관장하는 부위가 메조림빅 패스웨이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노란색 보이시죠? 마약을 하게 되면 저 부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나 뭐야, 기분 되게 좋은데 또 줘봐. 어떻게 하면 나 또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운동, 그러니까는 나의 행동을 옮기게 만드는 역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일상에서 기분 좋게 해준 건 초콜릿도 매한가지잖아요. 이 중독에 관여하는 뇌의 회로가 다릅니다. 네, 초콜릿이라는 거를 딱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일단 새로워야 돼요. 네. 그러면서 딱 먹었을 때 달아요. 그럼 오, 달아. 자극이 되죠. 그렇죠. 오, 이거 뭐야, 되게 좋은데? 하면 이제 뇌가 반응을 합니다. 뭐야, 이거 나 되게 좋은데? 이거 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그치, 생각이 그래서 옆에 들죠. 거를 뜯죠. 그러면 뇌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도파민 분비가 늘어났으니까 이게 왜 늘어난 건지 기록도 해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또 들어올 수 있는지 기록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도파민이 늘어났으니까 도파민 수용체도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초콜릿을 점점점 많이 찾게끔 우리의 뇌가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콜릿을 먹다 정말 많이 먹어도 중독은 되지 않거든요. 노블티가 없어지게 되면은 나 이제 좀 살찐 것 같은데 그만 먹을까? 하면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마약도 일단 처음엔 똑같이 가요. 네. 이 하얀 가루가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노블티가 있어요. 이게 뭐지? 싶은데 먹어봤더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뇌 속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막 거쳐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먹을 수 있는가? 이 마약을 자꾸 하다 보면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요. 제 의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나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이거 내 건강을 해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특히나 담배는요, 끊기가 정말 힘든 게 의존성 레벨을 보면 네. 헤로인 밑에 있어요. 어떤 마약보다 높아요. 중독이 왜 무서운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약이라는 건 우리 뇌에 들어가서 굉장히 나쁜 역할을 할 것 같죠. 막 네. 독성을 줘서 막 세포를 죽이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요, 마약은 뇌에서 전혀 새로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마약은 뇌에 존재를 하고 있는 천연 신경 전달 물질을 최대한 비슷하게 모방을 해서 작용을 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하는 천연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네. 오른쪽이 마약류예요. 뭔가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세틸콜린이, 니코틴은 아세틸콜린을 모방하고 있고요. 네. 모르핀은 우리 몸에 있는 엔돌핀을 모방해서 작용을 합니다. 대만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아난다마이드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모방을 해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경 적응을 이야기할 때 꽤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우리의 뇌는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생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어떻게 보면 항상성이거든요. 내 몸에 뭐 이렇게 반응이 활성화돼서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됐다. 그럼 부교감 신경이 반응을 하죠. 우리 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쾌락 물질이 오면 뒤이어서 분명히 고통 물질이 따라옵니다. 근데 저거는 무조건 만들어지는 건가요? 고통물질? 무조건입니다. 뇌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경의 적응 과정인 거예요. 저 쾌락을 주는 물질들 있죠. 네. 저것들 다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통 물질은 내부에서 만들어져요. 다음에는 쾌락 물질 비슷한 게 등장만 하더라도 고통 물질이 와르르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 순식간이죠. 그래서 뭐 일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쾌락 물질들이 들어온다고 쳐도 크게 감흥이 없는 이유가 이미 몸속에서 너무 많은 고통 물질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너무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과활성이 되면 이게 뇌의 항상성 유지 기전인 거고 신경을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속성 내성인데 딱 맥주를 먹고 나서 음주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시면 높아졌다가 이제 술을 분해하니까 낮아지잖아요. 네. 저기 A랑 B를 보시면 혈중의 알코올 농도는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A에서 느끼는 감정, B에서 느끼는 감정이 같을까요? 고통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쇄되는 거지, 즐거운 네. 느낌이. 네, 제가 고통이라고 좀 과격한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너무 과활성이 되는 감정을 절제시켜주는 거죠.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담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뇌가 빠른 내성 작용을 만들어서 이 즐거움을 상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약류의 범주 가지고 왔거든요. 마약, 향정신성 약물, 대마. 이건 우리가 마약류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커피, 담배, 술은 아니죠. 이게 법으로 마약류라고 규정을 한 게
훨씬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의존성, 금단성만 있으면 마약류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유엔에서도 저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간 거지. 그래서 그 치사량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좋아하시는 커피. 네. 커피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우리 치사량을 만드는 주 물질이고요. 네. 카페인 10g이 치사량입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커피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한 사람이 하루 50잔 먹으면 죽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기는 하겠지만 50잔 정도면 치사량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마약은 치사량이 더 높을 것 같잖아요. 물론 그쵸, 그런 그쵸. 마약들도 있어요. 근데 대마를 피워서 치사량이 되려면요. 네. 몸무게 40kg인 여자 기준으로 4만 개비를 5분 동안 피워야 합니다. 대마는 내가 죽을 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약이라고 해서 위험하고 마약류가 아니기 때문에 안 위험한 건 아니라는 건 거죠. 마약류는 크게 진정제랑 흥분제로 구분이 돼요. 네. 진정제 같은 경우는 신체적 금단이 굉장히 커요. 내가 인지를 하고 이게 더 끊기도 되려 쉬워요. 근데 흥분제 같은 경우는 정신적 금단이 크거든요. 저게 뭐가 문제냐면 왠지 내 의지로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네. 위험하게 생각을 안 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흥분제에 중독된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마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요. 도파민과 가바예요. 그래서 이 마약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을 시킨다. 도파민이 팡팡 나오게끔 한다. 그럼 얘는 흥분제예요. 근데 가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도파민이 막 흥분되어서 날뛸 때 도파민 진정해, 워워, 릴렉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가바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진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가바 분비를 억제를 시켜요. 도파민이 미쳐 날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바를 억제시켜서 기분이 좋게 만들어지는 마약은 우리가 진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놓고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면 우리는 흥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박사학위 테마라서 제가 또 이거 코카인 또 굉장히 많이 했죠. 그 쥐를 사용을 해서 기초 기전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쥐한테 코카인을 먹이고 네. 예,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회로를 규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코카인 같은 경우는 흡입이 되고 나서부터 작용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대략 한 15분 내외로 감정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코카인은 비싸잖아요. 최대한 우리 몸에 서서히 퍼져서 이 작용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맥으로 흡수를 시키면 바로 그냥 확 오고 끝나요. 근데 코에는 점막에 이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이 혈관들로 흡수를 시키면 이 혈관들이 말초 혈관들이기 때문에 흡수될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시간을 늘려서 더 많이 이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종이에 둘둘 말아서 코로 흡입을 합니다. 재미있는 연구를 봤는데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미국에 유통되는 지폐들을 가져다가 코카인 성분이 검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된다에 한 표.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으세요? 80%가 검출됐습니다. 다시 코카인 설명으로 넘어가서 코카인 1kg을 만드는데 코카나무가 250kg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오른쪽이 이제 코카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냅스 전 뉴런에서 주황색의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저 핑크색 수용체에 달라붙거든요. 수용체가 활성화돼서 기분 좋은 감정들이 막 이제 세포 활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쓰이고 나면 다시 일부는 회수가 되거든요. 근데 코카인이 어디 작용하냐면요. 저 도파민 돌아가는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코카인은 다시 작용을 하겠죠. 도파민 자체가 늘어날 수 있게끔 그냥 문을 막는 거기 때문에 얘는 흥분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도파민 흡수 좀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위험한가요? 저기 정상 상태에서는 저렇게 도파민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그랬는데 코카인이 와서 재흡수가 안 돼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붙어버린 거예요. 우리 뇌는 신경 적응을 잘한다 그랬죠. 도파민이 이렇게 많으면 내가 수용체 좀 더 만들어 볼까? 이렇게 수용체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도파민보다. 그러면 쾌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쾌감 상태가 되고 나면은 또 신경 적응을 거치는 거죠. 수용체 너무 많이 만들었나? 그럼 수용체를 좀 줄여보자 하고 수용체를 줄여요. 그렇게 돼서 수용체의 개수는 줄어들고 도파민은 더 이상 분비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뇌는 기억을 해요. 내가 힘들게 도파민 만들 필요 없어. 네가 코카인 한 방만 맞아주면 내 도파민 회복되잖아. 진짜 최악이네요, 정말로. 네. 코카인에서 설명은 해드렸지만 도파민이 분비되는 모든 뇌 회로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수용체의 양이 늘어났다가 이걸 다시 줄였다가 도파민은 나오지 않고 감각 자체를 이제 느낄 수 없을 만큼 무뎌지는 거죠. 그래도 궁금하니까 딱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나요? 한 번 하는 건 중독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절대 안 같아서. 됩니다. 진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인데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일반인의 뇌에서 존재를 하는 도파민 수용체의 양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게 코카인 섭취를 하고 한 달이 지난 뇌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4달이 지난 뇌예요. 코카인을 한 번 함으로써 수용체가 확 준 거예요. 4달이
했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대략 한 1년에서 3년 정도 휴지기를 가져야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필로폰입니다. 여기에서 아예 그냥 도파민 통로를 활짝 열어줍니다. 마음껏 나와라 하고 문을 확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로폰 같은 경우는 각성제의 대표 주자거든요. 처음 필로폰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이 분비되는 양 대비 도파민 1200%가 더 분비가 돼요. 일반인이 평생 분비될 양이래요. 네, 저 양이 한 번에 분비가 됩니다. 정말 다 끌어서 쓰는 건 거죠. 일단 도파민이 많이 나왔으니까 수용체도 많이 생기겠죠. 그쵸. 그러면 이 수용체가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 도파민 다시 만드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필로폰을 하고 나서 유독 금단이 심한 이유가 내가 평상시 기분에 느껴야 될 도파민을 다 쓰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뭐 감정의 기복이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또 약을 찾는 거죠. 헤어나올 수 없는 마약의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미드 브레이킹 배드에서 나왔던 게 이 필로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 뭔가 이 화학실이나 공장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마약들 있죠. 그쵸. 네. 네, 이거 필로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필로폰은 재료를 구하기가 쉬워요. 한때는, 지금은 아닙니다. 네. 감기약에 에페드린이랑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산소 하나만 떼면 필로폰이거든요. 근데 그 산소를 떼는 과정에서 되게 유독 가스들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저기 세계 지도 보이시죠? 각 나라별로 위험한 마약들 분포를 보여주거든요. 우리나라는 빨간색이네요. 네, 필로폰이 그러니까. 특히나 좀 안 좋은 류의 마약에 속하는데 하필 우리나라는 이 필로폰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이번엔 대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뭐 의약품으로 합법화를 해야 되니라는 문제에 항상 오르내리는 게 대마인데요. 네. 대마는 가바뉴런에 작용을 합니다. 네. 이 수용체가 작용을 못하게 스위치를 꺼버려요. 어때요? 그러면 가바 분비는 줄어들고 도파민은 신이 나겠죠. 가바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진정제입니다. 대마는 유독 이제 뭐 의약품으로 합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대마에는 사실 성분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THC 적혀있죠.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는 중독과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입니다. 근데 저 옆에 보이는 칸나비디올이라고 있거든요. 네. 저거는 간질이랑 발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제로도 쓰이고요. 저기 보면 중독 치료제라고 써있는데 중독 치료는 아니고요. 중독에 의해서 식욕이 억제된 환자들에게 식욕 촉진용으로 대마를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뇌전증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겐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마가 불법이에요. 치료용도 합법인 나라가 있고 여전히 불법인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이 약을 쓸 수 있게끔 처방을 내려주기는 하거든요. 네. 의료용으로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용량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의료 목적으로 합법화된 곳, 오락 목적으로 합법화된 곳을 보여주는데 파란색이 합법화된 곳입니다. 빨간색이 불법인 곳이고요. 그리고 옆에 오락 목적 보이시면 핑크색 계열은 일부 농도까지는 뭐 오락 목적으로는 합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 지도 잘 보시면요. 북한은 의료용으로도 오락용으로도 모두 합법입니다. 대마가 사실은 마약의 성분들도 있지만 옷을 만들어 입고 또 대마씨 같은 거는 곡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류로 지정이 됐지만 예전에는 가정 상비약이었어요. 앞마당에 놓고 키웠었던 거죠. 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뭐 대마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저는 마약류 사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아편입니다. 오피오이드예요. 양귀비꽃 봉우리에서 추출한 진액을 모은 거거든요. 이 아편을 정제를 해요. 뭐 석회랑 물을 넣고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정제를 하면 모르핀이 됩니다. 이 모르핀을 아세틸화하면 헤로인이 되거든요. 이 아세틸화가 뭐냐면요. 지질에 잘 섞이게끔 우리 뇌세포는 세포막은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은 모르핀보다 헤로인이 아세틸화가 됐기 때문에 훨씬 흡수가 잘 되겠죠. 헤로인 밑에 있는 게 헤로인을 더 정제해서 성분을 세게 만든 게 펜타닐입니다. 동전 사진을 가져왔잖아요. 네. 저 옆에 흰 가루 보이세요? 저게 펜타닐인데 저게 치사량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도 주사약이 아니라 이렇게 이 필름에다가 아주 미세한 양만큼을 발라서 피부에 서서히 흡수되도록 패치로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처럼. 옆에 보시면 구조가 큰 게 엔돌핀이고 조금 작은 게 모르핀이거든요. 근데 저 끝에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수용체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부분만 갖고 있으면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LSD입니다. 왜 이게 혀 밑에 넣어서 녹여서 흡수하는 저건데 저걸 흡수하게 되면 저 밑에 보이는 그립처럼 환각을 보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요. LSD가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마다 효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정 효과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흥분이 되기도 해요.
같은 사람인데도 내가 어제 했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 근데 오늘 했을 때는 기분이 너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기 파란색은 도파민 패스웨이잖아요. 네. 근데 LSD는 세로토닌 패스웨이를 경유를 해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우울증이 나타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행복을 주는 물질인 건데 저 세로토닌 회로를 경유하기 때문에 이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이 마약 연구하시는 분들은 엄밀히 따져서 LSD를 마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을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냐? 미국에서는 1급 위험 물질로 지정이 돼 있어요. LSD가. 저거를 했을 때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뭐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가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높은 층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1급 뭐 위험 물질로 지정을 하고 뭐 중독성이나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마약류에 비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일 위험한 거. 이 알코올 같은 경우는 뇌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반응도 너무 달라요. 사람들마다 주사가 너무 다르잖아요. 왜 사람마다 주사가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분자 구조들이 보이죠. 네. 제일 위에 있는 게 몰핀의 구조입니다. 중간에 있는 게 코카인의 구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알코올의 구조거든요. 위에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죠. 그리고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가 작고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뇌 어디에도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크기가 작고 모양이 정형화된 자동차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행기처럼 복잡하게 생긴 물체들은 주차하는 공간이 적죠. 뇌에서도 알코올의 작용이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다른 인격체가 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술이 전두엽으로 먼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비틀거리시는 분들 있죠. 손해에 작용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필름 끊기시는 분들 해마에 작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A에서 보시면 네. 알코올을 처음 투여를 하게 되면은 알코올이 가발을 억제를 시켜서 도파민 분비가 증가를 해요. 근데 금주 기간이 됐을 때는 알코올이 없죠. 그러면은 가발 분비가 증가를 합니다. 도파민이 줄어드는 거죠. 금단 기간 동안에 기분이 굉장히 우울한 이유는 가바가 활성화되어서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느낄 감정도 못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알코올이 재발이 됐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 알코올 한 것만큼 도파민이 나오느냐? 아니죠. 술을 했다는 기억에 의해서 이 기억이 가바를 또 흥분시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코올이 가바를 억제시키기도 하지만 기억에서 온 활성들이 가바를 활성화시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작정 도파민이 증가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반응인 거죠. 알코올이 간에 작용하는 거는 비교적 단순해요. 알코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되고요. 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 효소의 작용을 거쳐서 아세트산이 되고 이게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면 숙취 완료입니다. 술을 먹고 나서 숨을 많이 쉬고 땀을 흘리고 이제 소변으로 배출을 하고 나면 술이 깨는 거죠. 근데 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숙취의 주범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알코올 치료제 얘기에서 나오거든요. 네. 저 부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꾸 마약에 대해서 무서운 얘기만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분 좋을 수 있는 건 없나? 이게 싸이월드 감성이죠. 음악은 농담이고요. 제가 실제로 찾은 거예요. 락투스 오피움. 이게 먹는 락투스 거예요. 들어보- 상추 맞아요. 그 상추 속에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졸음을 유발을 하고 뭐 최면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상추 1g에 네. 0.03mg이 들어있다고 해요. 한 몇 박스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먹지 않고 마약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몸을 뱅뱅 돌리다 보면요. 네. 분별력을 잃고 몽롱해져요. 호흡이 가빠지고 이산화탄소의 압력은 떨어지고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혈관이 수축해지고 몽롱해지고요.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거 강강수월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축제 때 유독 저렇게 빙빙 돌죠. 혹시 교수님도 오늘 집에서 도실 거면 헬멧 착용 꼭 하고 이렇게 안전한 상태에서 안전을 확보하시고 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멧. 이번에 중독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치료를 해야죠. 뇌의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 뇌에 존재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유사하게 모방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약의 효과만 정확히 차단하긴 힘들어요. 현재 마약 치료는 저렇게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복용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마약은 이렇게 항상성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최선이에요. 1년 정도 마약을 안 하고 소강 상태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몸이 회복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회복 상태를 가기 위해서 금단 증상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이 금단을 잘 이겨내도록 약물 복용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날트렉소는 술을 먹었을 때 아무 기분이 안 들게 해요. 이미 수용체가 다 막혀 있어서 술을 먹어봤자 기분이 좋지 않아요. 두 번째 보는 안타부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분해가 안 되게 해요. 계속 몸에 남아있게 해요. 야, 숙취가 와. 해소되지 못하게 하는 진짜 거예요. 세다. 고통으로 마시지 말거라. 술은 좋지 않은 거라는 기억이 생기게끔 돕는 건 거죠. 요거 많이 보셨죠? 마약 백신.
저게 정확히는 펜타닐 백신입니다. 네, 맞아요. 백신입니다. 이 펜타닐 백신을 맞게 되면 항체가 생성이 되죠. 네. 이 항체가 생성이 되면 펜타닐이랑 달라붙죠. 그럼 구조가 커져요. 그러면 혈내 장벽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면 뇌에서 펜타닐이 작용을 못하게 되죠. 저게 마약류로는 펜타닐이 위험한데요. 제가 극심한 통증을 가진 질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진통제가 필요한 순간에 사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진짜 펜타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도 뭔가 더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동물을 사용을 해서 중독 연구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암 동물 모델은 암세포 주입을 하면 돼요. 아니면 방사선을 쬐주면 돼요. 근데 중독은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쥐들이요, 미각이 정말 예민하거든요. 쥐가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크 초콜릿의 그 카카오 쓴맛을 얘들이 귀신같이 감지를 해내요. 그래서 화이트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쓴맛에 이렇게 예민한 애들인데 알코올 먹을까요? 안 먹죠. 안 먹겠죠. 설탕물만 줘서 레버를 누르게끔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레버를 누를 때마다 기분이 좋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번에는 설탕을 쏙 빼고 알코올만 주는 거예요. 네. 마약 중독자는 환자이기도 하지만 범죄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범죄자 취급을 하고 구치소로 먼저 수감이 됩니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금단 기간 동안 괴로워한 채 다시 사회로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재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옆에 보시면 우리나라 마약 전담 치료 보호 기관의 병상 개수예요. 몇천 개가 아니라 얼마? 정말로 292개. 근데 마약류 사범 보시면 뭐 10,000명이 넘죠. 우리 사회가 이 마약 중독자를 질환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약물 중독자의 뇌랑 치매 환자의 뇌를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2번, 4번이 사실은 치매 환자의 뇌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1번, 3번 보시면은 뇌실 부위가 넓어졌죠. 뇌실은 네. 뇌척수 액만 존재를 하는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네. 소뇌가 위축이 됐어요. 네. 이렇게 뇌의 작용으로 보면 치매 환자 못지않은 질환이에요. 왜 마약 중독자의 뇌가 쭈그라들까요? 고깃집에서 고기 먹으면 식탁 위에 기름기가 많죠. 네. 알코올 스프레이를 알코올, 뿌리죠. 맞아요, 네, 알코올. 그러면 지방질이 녹아서 깔끔해지죠. 그냥 크기가 작아지는 거구나. 알코올은 녹아서. 분자량이 작다고 했죠. 네. 그럼 통과를 해서 뇌로 들어가죠. 그래서 뇌의 지질 성분이 세포막이 지질이잖아요. 오. 얘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와 이건 근데 우와, 너무 충격이다. 무서운데? 이제 그럼 중독 치료제는 어떻게 만드는 게 최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네. 뇌의 전반적인 세포의 항상성을 좀 높여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기왕이면 약은 안 사용하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약을 사용하면 또 다른 중독의 굴레에 빠지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뇌를 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마약은 그 마약을 했을 때 기분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그걸 찾게 되고 중독이 되죠. 그럼 마약을 하고 기억을 못하게 막는 거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좋은 잡지에 나왔습니다. 네. 이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 그 술을 좋아하는 피험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네. 이 모아놓고서는 술 사진을 한 100장을 보여줘요. 그러면 술이 너무너무 먹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딱 지나가고 나면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줍니다. 피험자들은 이게 학습이 되어 있어. 동물 취급됐는데. 어느 날은 이 사진을 보여준 뒤에 맥주를 주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때 바로 이 말 어댑티브 리워드 메모리가 형성이 됩니다. 부적응 보상 기억. 맥주를 받아야 될 타이밍인데 안 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 맥주를 마실 기회가 있을 때 포금을 하게 되거든요. 부적응 보상 기억이라는 게 그런 유도를 해요. 이 사진을 막 보여주고 맥주를 안 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케타민을 줬습니다. 마취제. 이 부적응 보상 기억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술을 안 받은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러면 폭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뭐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뭔가 기억을 조절을 해서 마약의 중독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연구의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아주 초기의 연구가 아닐까라는. 그래서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뉴로모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먼저 직접 전기자극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뇌 속에 전극을 받고 필요한 순간에 전기가 반짝 흐르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줄 수 있죠. 도파민 분비 레벨이 낮아져서 문제가 되는 파킨슨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네.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사진인데, 이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진정해 하는 부교감신경을 관장하고 있는 신경입니다. 간질이나 발작, 뇌 활성이 증가하는 사람들에게 미주신경 자극기를 달아서 활성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간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뇌에 직접 심는 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기자극술이 있어요. 그래서 자석. 전자기장을 발생을 시켜서 세포의 활성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요거 실제로 마약 중독자들한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뇌에 말고 또 피부에 심기도 해요. 그래서 귀에다가 이 전자기장 시스템을 달아서 신경 활성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기 보면 FDA에서 아편금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요. 30% 이상 금단 증상이 개선이 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자기자극술 다양한 질병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왼쪽 같은 경우는 과민성 방광염이에요. 그러니까 방광에 연결된 신경이 너무 활성화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낮춰주기 위해서 전자극기를 저기에 부착을 해서 이 신경의 텐션을 낮춰줍니다. 오른쪽은 소아마비 아동에게 골반뼈와 척수에다가 고헤르츠와 저헤르츠가 반복으로 오는 전기장 자극기를 설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운동성이 개선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뉴로 모듈레이션 저는 받아봤습니다. 랩장님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항성님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침 맞아 보셨죠? 네. 침 맞아봤죠. 네, 그럼 뉴로 모듈레이션을 경험해 보신 거예요. 한의원에서 침 맞아 보셨죠? 네. 침을 꽂고 전기 자극을 흘려주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헤르츠의 자극에서는 엔돌핀, 엔케팔린 등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고헤르츠에서는 다이노핀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오피오이드 계열들 분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침의 모든 효과가 뉴로 모듈레이션으로 다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럼요. 하지만 신경에 관련된 분야는 저렇게 침으로 연결을 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혈도와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 뉴로 모듈레이션 우리랑 뭔가 비슷한 게 있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진짜 현대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이전에 우리가 한의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공통점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네, 최근 나온 연구 논문인데 이거 저번에 이상훈 박사님 나오셨을 때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내용인데 네네. 사람 말초에 자극을 줘서 이 자극이 중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매핑을 하겠다. 우리 혈자리 중에서 뇌관혈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중신경을 지나거든요. 네. 근데 정중신경을 자극하면 뇌 내에 엔도카나비노이드가 증가를 해요. 그건 뭐죠? 뭐가 대마. 우리 뇌에 존재하는 천연 카나비노이드가 이제 엔도카나비노이드예요. 이걸 모사한 게 대마거든요. 이게 가바 뉴런을 억제시켜서 대마에 중독이 돼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듣지 않는 이런 환자들한테 진통을 위해서 침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건 거죠. 도파민이 부족할 경우에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약 혹은 뭐 수용체를 억제시키는 약 이렇게 약을 써서 특정 부위의 도파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신경을 자극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항상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관리의 측면으로 간다든지 예방의학의 측면으로 본다면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거죠. WHO에서는 침 치료가 적합한 질환을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통증, 뭐 소화불량, 뭐 우울증 그 중에 약물 남용도 있어요. 약물 남용을 치료하기 위한 침자리만 따로 모아서 나다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 자리를 자극을 하면 금단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거죠. 경혈 자극의 경우는 이 뉴런과의 관계들이 지금 매핑이 되고 있어요. 중독도 이런 징검다리들이 맞춰가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저도 이런 작은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중독이 문제가 돼서 미래 사회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미래 사회가 또 이렇게 중독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다.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약은 위험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을 끌어다 쓰지 마세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